지금 인천공항이 감당 불능 상태입니다. 하루 입국자 20만 명. 전 세계 한국 대사관은 비자 신청자들로 마비됐고 장기 체류 비자가 작년 대비 3배로 폭증했습니다. 이건 관광붐이 아닙니다. 선진국 시민들이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독일 기자, 프랑스 청년, 캐나다 가족. 이주 계획이 2개월이 됐고 관광 비자가 취업 비자로 바뀌었습니다. 베를린 본사는 귀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직접 와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한국의 진짜 이유를 들려드립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이 미어터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끝없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동남아에서, 중동에서, 아메리카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광경을 담았습니다. 이게 제가 한국에서 본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저는 마르쿠스입니다. 베를린에 본사를 둔 유럽 언론사 특파원이에요. 15년 경력이죠. 중동 분쟁도 취재했고 난민 사태도 다뤘습니다. 이번엔 한국이었어요. 본사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문화 열풍.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고 있다는 거였죠. 우리도 특집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기획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K-콘텐츠 열풍, 그 이면의 진실을 파헤치는 거였어요. 과연 건강한 문화 교류인가, 아니면 맹목적 추종인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되 비판적 관점도 놓치지 말라고 했죠. 취재 기간은 3주였습니다. 카메라맨 1명과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1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평일 오전인데도 이렇게 붐빈다고요? 줄을 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대형 캐리어를 끄는 가족들, 배낭 하나만 맨 젊은이들,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들. 다양했어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간단히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한국엔 왜 오셨나요? 대답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젊은 여성은 어학연수라고 했어요. 6개월 계획이라고 했죠. 미국에서 온 부부는 자녀 교환학생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호주에서 온 남성은 사업 때문이라고 했어요. K-팝 콘서트, 드라마 촬영지 투어.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분명 문화 열풍을 취재하러 왔는데 말이죠. 계속 물어봤습니다. 10명 중 한두 명만 관광이라고 답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장기 체류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옆에 선 일본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3개월 비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회사 파견이냐고 물으니 고개를 저었어요. 개인 사정이라고 했죠.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휴가가 아니라는 건 확실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직원에게 물었어요. 항상 이렇게 붐비냐고요. 직원이 피곤한 얼굴로 웃더군요. 요즘은 매일 이래요. 하루 입국자가 20만 명 넘을 때도 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만 명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장기 체류 비자 신청이 작년 대비 3배 늘었다고 했습니다. 3배요?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문화 열풍이라면 단기 관광객이 늘어야 정상 아닌가요? 왜 장기 체류죠? 사람들이 한국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뜻인데. 짐을 찾아 나왔습니다. 공항 로비도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카메라맨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에 한 가족이 있었어요. 부모와 아이 둘이었습니다. 캐리어가 5개나 됐어요. 명백히 이사짐이었죠. 호텔로 가는 리무진 버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뭔가 틀어졌습니다. 제가 예상한 한국과 실제 한국이 달랐어요. 본사는 K-팝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을 기대했죠. 그런데 공항에서 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체류자처럼 보였어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입국장 혼잡, 20만 명 1일 입국, 장기 체류 비자 3배 증가. 그리고 인터뷰이들의 대답. 어학연수, 사업, 교환학생.
문화가 아니라 생활이었습니다.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섰어요.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겉모습은 여느 선진국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뭔가가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는지, 왜 떠나지 않는지. 카메라를 충전기에 꽂았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K-팝 팬들을 찾아야 했고 드라마 촬영지를 돌아야 했죠. 그게 본사가 원하는 소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노트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한국에 머무르는가? 문화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게 제 임무였어요. 3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질문이 제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카메라맨과 함께 명동으로 향했어요. 본사가 원하는 건 명확했죠. K-팝 매장, 화장품 가게, 한류 열풍에 들뜬 외국인들. 그런 장면들을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명동 거리는 붐볐어요. 간판마다 한글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화장품 가게 앞에 줄 선 외국인들을 찍었어요. K-팝 굿즈 매장도 촬영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소재였습니다. 카메라맨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부족했어요. 사람들은 쇼핑하고 사진 찍고 떠났습니다. 관광객들이었죠. 공항에서 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어제 만난 그 사람들은 머물려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점심때가 됐습니다.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카메라를 테이블 옆에 두고 메뉴를 봤습니다. 옆 테이블에 외국인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영어로 대화하고 있더군요. 귀가 쫑긋했습니다. 직업병이죠. 그들은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여기 산 지 6개월 됐는데 아직도 적응 중이라고요. 다른 한 명이 물었어요. 뭐가 제일 다르냐고.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사람들이 신경 써준다는 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홍대로 이동했어요. 젊은이들의 거리였죠.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 옷가게를 구경하는 사람들.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화려했어요. 역동적이었죠. 그런데 여전히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됐어요. 카메라맨이 쉬자고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았죠. 촬영 분량을 확인했어요. 괜찮았습니다. 편집하면 쓸만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맨에게 물었어요. 오늘 찍은 거 어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본사가 원하는 거 다 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맞아요. 본사가 원하는 건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여기 없었어요. 카페를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으로 가려고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차량에 탔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카메라를 들었어요. 일상을 담아보려고요. 한 노인이 타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순간 3명의 젊은이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서로 눈치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섰죠. 노인은 가까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젊은이들은 다시 각자 스마트폰을 봤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찍지 않았어요. 너무 평범한 장면이었거든요. 뉴스가 될 만한 게 아니었죠. 그런데 묘했습니다. 이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다음 역에서 한 외국인이 탔습니다. 큰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관광객처럼 보였죠. 손에 지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헤매는 것 같았어요.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외국인이 영어로 답했어요. 여성은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기를 켰죠. 두 사람은 5분 넘게 대화했습니다. 여성은 외국인이 확실히 길을 알 때까지 설명했어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외국인과 여성이 함께 내렸어요.
여성은 역밖까지 외국인을 데려다 줬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어요. 궁금했거든요. 여성은 10분을 함께 걸었습니다. 목적지 근처까지요. 그리고 손 흔들며 돌아갔죠. 저는 그 장면을 다 찍었습니다. 카메라맨이 물었어요. 이거 왜 찍으세요? 뉴스감이 아닌데요. 저도 알았어요. 그냥 찍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또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여성이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굴러갔죠. 앞에 앉아있던 남성이 주워서 건넸어요. 여성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남성은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책을 봤어요. 호텔방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촬영 분량을 확인했어요. 명동 쇼핑 장면, 홍대 거리 공연, 강남 야경. 충분했습니다. 3주치 소재 중 하루치는 확보한 셈이었죠. 그런데 자꾸 다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던 젊은이들, 외국인 길 안내하던 중년 여성, 핸드폰 주워준 남성. 이건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평범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 것, 화려한 거리, 쇼핑하는 관광객. 이건 본사가 원하는 거. 그 아래 또 적었습니다. 오늘 본 것, 자리 양보, 길 안내, 작은 친절. 이건 내가 궁금한 거. 카메라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은 조금 다르게 찍어보자고요. 평범한 일상도 담아보자고 했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그게 뉴스가 되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찍고 싶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저 거리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또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있겠죠. 아무도 모르게 카메라도 없이. 그게 뉴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만나기로 한 겁니다. 홍대 근처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갔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묵는다는 곳이었죠. 로비에 앉아있는 젊은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왔다고 했어요. 이름은 루카였습니다. 26살이었죠. 인터뷰 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응했어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했어요. 언제 한국에 왔냐고요? 루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원래 2주 계획이었대요. K-팝 콘서트 보러 왔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2달째라고 했습니다. 왜 계획이 바뀌었냐고 물었어요. 루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서요. 파리에서는 모두가 바빠요. 지하철에서 눈도 안 마주치죠. 여기는 다르대요. 사람들이 신경 써준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어요. 루카가 예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길을 잃었대요. 한 할머니가 직접 데려다 줬다고 했죠. 20분을 걸으면서요. 파리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가족을 만났습니다. 토론토에서 왔다고 했어요. 부부와 2아이였죠.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1년 계획이었대요. 남편 회사 발령이었다고 했죠.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떠냐고요? 대답이 의외였어요. 토론토보다 좋대요. 왜냐고 물으니 아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선 아이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닌대요. 토론토에서는 항상 차로 데려다줘야 했다고 했죠.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치안이 좋다는 건 알았대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다르다고 했죠. 숫자로 아는 것과 경험하는 건 차원이 다르대요. 아이들이 저녁 9시에 편의점 가는 걸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이태원으로 갔어요. 한 카페에서 일본 여성을 만났습니다. 32살이었어요. 도쿄에서 5년 살다가 한국에 온 지 8개월 됐다고 했죠. 왜 한국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여성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외로웠대요. 아파트에 5년 살았는데 옆집 사람 얼굴도 몰랐다고 했죠. 여기선 한 달 만에 아는 사람이 10명 넘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으니 대답이 단순했어요. 그냥 말 걸어준대요.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공원에서. 처음엔 당황스러웠다고 했죠.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한테 말 안 거니까요. 여기선 자연스럽대요.
저녁에 호스텔 공용 공간으로 갔습니다.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독일, 태국, 브라질, 호주. 다들 장기 체류자들이었습니다. 간단한 설문을 했어요. 왜 한국에 왔냐고 물었죠. 대답이 다양했습니다.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여행 때문에. 그런데 왜 머무르냐고 물으니 대답이 비슷해졌어요. 사람들 때문에요. 한 호주 청년이 말했습니다. 시드니에서는 이웃이 누군지 몰랐대요. 3년 살았는데도요. 여기선 2달 만에 동네 아저씨가 과일 주신대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태국 여성도 거들었어요. 방콕에서는 아파도 혼자였대요. 친구들한테 연락해도 다들 바쁘다고 했죠. 여기선 일주일 전에 만난 사람이 아플 때 죽 사다 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계속 적었어요. 사람들, 관심, 외롭지 않음, 신경 써줌. 같은 단어들이 반복됐습니다. K-팝은 한 명도 언급 안 했어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였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어요. 10명을 만났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나이도 달랐죠. 온 이유도 제각각이었어요. 그런데 머무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람.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내용을 본사에 보고하기가 애매했습니다. 편집장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거든요. K-팝 열풍, 드라마 신드롬, 한류의 이면. 그런 각도였죠. 그런데 제가 찾은 건 달랐어요. 사람들은 문화 때문에 오지만 사람 때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게 뉴스가 될까요?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평범했죠.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왜 이 평범함이 사람들을 붙잡는가? 선진국은 많다. 안전한 나라도 많다. 깨끗한 도시도 많다. 그런데 왜 한국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답은 저 거리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숫자로는 설명 안 되는 뭔가가요. 내일부터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인터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경험해야 할 것 같았어요. 카메라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은 계획 없이 돌아다녀 보자고요. 그냥 관찰만 하자고 했죠. 그가 물었어요. 뭘 찾으려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걸 따라가 보려고 했어요. 나흘째였습니다. 오전에 카메라맨과 남대문 시장 쪽으로 갔어요. 전통시장을 담아보려고 했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카메라로 이것저것 찍고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옷 가게, 먹거리 노점. 활기찬 풍경이었죠. 1시간쯤 촬영했을까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방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쏟아졌죠. 소나기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산이 없었거든요. 카메라 장비가 젖으면 큰일이었어요. 카메라맨과 함께 뛰었습니다. 가까운 건물 처마 밑으로요. 겨우 비를 피했어요. 카메라를 확인했죠. 다행히 물에 안 젖었습니다. 한숨을 돌렸어요. 옆을 보니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같이 비를 피하고 계셨죠. 작은 우산을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이세요? 네라고 답했어요. 할머니가 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비 온다더니 정말 오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할머니가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손사래를 쳤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카메라 젖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괜찮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도 우산 필요하시잖아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조금만 가면 돼. 그리고 우산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뭐라 말하려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미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작은 가방을 머리에 올리고요. 저는 얼떨결에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할머니를 쫓아가려 했습니다. 우산을 돌려드려야 했죠. 몇 걸음 뛰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카메라맨이 말했습니다. 이상한 분이네요. 왜 우산을 주고 가세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모르는 외국인한테 우산을 주다니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우산을 보니 오래된 거였어요. 낡았지만 튼튼해 보였죠. 할머니가 오래 쓰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우산을 그냥 주고 가셨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같은 장소를 찾아갔어요. 우산을 돌려드려야 했으니까요. 같은 시간에 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섰죠. 할머니가 오시길 기다렸어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안 오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근처 가게로 갔어요.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여기서 우산 빌려주신 할머니 아시냐고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분이요. 매일 여기 오세요. 장 보러요. 오늘은 안 오셨네요. 저는 우산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돌려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그냥 쓰세요. 그분 우산 많으셔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왜 주신 거냐고 물었죠. 아주머니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답했어요. 외국인이 비 맞고 있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우산을 주다니요. 게다가 돌려받을 생각도 안 하시고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우산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계속 그걸 바라봤습니다. 낡은 우산이었죠. 특별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눈이 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난 취재를 했나? 경험을 했나? 저널리스트로서는 취재를 해야 맞았죠. 거리를 두고 관찰해야 했어요.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받는 순간 저는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당사자였습니다. 누군가의 친절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게 불편했습니다. 15년 경력의 기자가 개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됐어요. 카메라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스케줄 확인하는 거였어요. K-팝 기획사 인터뷰 잡혔다고 했죠. 본사가 원하던 소재였습니다. 좋다고 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우산을 봤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었어요. 기사 소재도 아니었죠. 그냥 한 할머니의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생각나는 걸까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할머니는 비 맞고 집에 가셨겠죠. 우산 하나 잃어버린 거 신경도 안 쓰실 것 같았어요.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저널리스트와 사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맞는 걸까? 답을 모르겠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광화문 쪽에서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였죠. 카메라맨에게 연락했습니다. 좋은 소재가 될 것 같다고 했어요. 독일에서 시위는 긴장감 넘치는 현장입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죠. 폭력이 터지기도 해요. 최루탄, 물대포, 파손된 유리창. 그런 장면들이 뉴스가 됩니다. 저는 그런 걸 기대했어요. 광화문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천 명은 되어 보였죠.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촬영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췄어요. 차가 지나가면 길을 비켰죠. 독일 시위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한 무리가 지나갔습니다. 그 뒤를 확인했어요.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깨끗했죠. 수백 명이 지나갔는데 말이에요. 저는 카메라맨을 봤습니다. 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계속 촬영했습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를 담았어요. 정부 정책 비판이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요구였죠. 직설적이었어요. 거칠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폭력은 없었어요.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방패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긴장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도 경찰을 적대시하지 않았어요. 서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한 중년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남성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왜 나오셨냐고 물었죠. 남성이 답했습니다. 정책이 잘못됐으니까요. 바뀌어야죠. 이렇게 비판해도 괜찮냐고 물었어요. 위험하지 않냐고요. 남성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위험해요? 우리가 뽑은 사람인데. 우리가 뽑았으니까 우리가 요구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시위는 합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요. 권력에 맞서는 느낌이죠. 여기는 달랐습니다. 권력을 끌어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해가 뜨겁게 내리쬐었어요. 사람들은 계속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촬영했죠. 다양한 연령대가 보였어요. 한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젊은 남성이 밀어주고 있었어요. 손자로 보였죠. 할머니도 플래카드를 들고 계셨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손주가 산다고 적혀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찍으려고요. 렌즈로 할머니를 담았어요. 그때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카메라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사진 찍으세요. 괜찮아요. 손주가 잘 살려면 나라가 바로 서야지.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당연한 걸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천천히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찍지 않았어요.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진지했거든요. 이건 뉴스 소재가 아니었어요. 한 어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카메라맨이 물었어요. 왜 안 찍으세요? 좋은 장면인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요. 그는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죠. 저도 제가 이해 안 됐어요. 1시간을 더 있었습니다. 계속 관찰했어요. 사람들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더웠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서 있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카드를 접었어요. 쓰레기를 주웠죠. 바닥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카메라는 들지 않았어요. 그냥 눈으로만 봤죠. 사람들은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카메라맨과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오늘 촬영분 괜찮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했어요. 편집하면 쓸만했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오늘 제가 찍은 건 뭘까요? 시위 장면, 사람들, 플래카드. 그게 전부였어요. 정작 중요한 건 못 찍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할머니 눈을 보는 순간 찍을 수가 없었다. 이건 카메라로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요. 저는 취재하고 있었어요.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했죠. 그런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주 일정 중 2주가 지났어요. 본사에 보낼 소재는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K-팝 매장, 관광객들, 거리 풍경. 편집하면 괜찮은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뭔가 빠졌습니다. 진짜 이야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왜 한국에 머무는지, 할머니가 왜 더운 날 휠체어 타고 나왔는지. 그건 렌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광화문 쪽 하늘이 보였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수천 명이 모여 있었던 곳이죠. 지금은 조용할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평범한 거리로 돌아가겠죠.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내려놓아야 할 것 같다. 취재가 아니라 이해하고 싶다. 그래야 진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베를린에서 걸려온 거였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독일은 새벽이었어요. 급한 전화였던 겁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편집장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마르쿠스 진척이 없어. 보내온 자료 봤는데 쓸만한 게 없더군. 저는 당황했습니다. 충분히 보냈다고 생각했거든요. 편집장이 계속 말했어요. 쇼핑하는 관광객,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시위. 이게 뭐야? 이런 건 어느 나라든 있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나왔어요. 편집장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각도를 바꿔. K-팝 중독자들을 찾아봐. 환상에 빠진 외국인들 말이야. 한국에 와서 실망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못 찾았어요. 편집장이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죠. 못 찾았다고?
안 찾으려 했겠지. 마르쿠스 자네 15년 경력이잖아. 원하는 소재 못 찾을 리 없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았어요. 찾으려 했으면 찾았을 겁니다. 실망한 사람도 있었겠죠. 불만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 찾았습니다. 찾고 싶지 않았어요.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자극적이어야 해. 사람들이 클릭할 만한 거 말이야. 한국의 어두운 면을 보여줘. 경쟁 사회, 높은 자살률, 그런 것들 있잖아. 그걸 파고들라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뭐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본 건 다릅니다.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가 K-팝이 아니에요. 머무는 이유는 더더욱 아니고요.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뭔데? 저는 답하려 했어요. 그런데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하철에서 본 장면들, 할머니가 준 우산, 광화문 시위의 질서.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죠?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로 설명 못하잖아. 자네가 혼란스러운 거야. 객관성을 잃었어. 너무 가까이 갔다고. 저는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었습니다. 맞았으니까요. 일주일 더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취재하고 싶어요. 편집장이 짧게 답했어요. 3주면 충분해. 이미 예산 초과야. 다음 주까지 귀국해. 그게 아니라고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어요. 중요한 걸요. 일주일만 더 있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뭘 찾는데? 저는 대답 못했어요. 뭘 찾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뭔가 있다는 느낌. 숫자로 설명 안 되는 뭔가가요.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르쿠스 자네 피곤한가 봐. 너무 오래 있었어. 귀국해서 정리하게. 이미 소재는 충분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화로는 안 보이지만요.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보낸 자료는 겉모습이에요. 진짜 이야기가 아니에요. 편집장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야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팔릴 만한 이야기를 원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편집장이 계속 말했어요. 주말까지 생각해봐. 월요일까지 최종 답 주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편집장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객관성을 잃었어요. 15년 경력 동안 이런 적이 없었죠. 항상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관찰자로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우산을 받았고 할머니 눈을 받고 사람들의 친절을 경험했죠. 관찰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가방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만 챙겼죠. 오늘은 카메라 없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호텔을 나섰어요.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카메라가 없으니 가벼웠습니다. 렌즈로 보지 않고 눈으로 봤죠.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르게 보였어요. 카메라 없이 보니까요. 한 역에 내렸습니다. 이유 없이요. 그냥 내리고 싶었어요. 계단을 올라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편집장은 팔릴 만한 이야기를 원한다. 나는 진짜 이야기를 찾고 싶다. 이 둘은 다른 건가? 같을 수는 없는 건가? 답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제 카메라 뒤에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카메라 없이 지하철을 탔어요. 2호선이었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타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한 남성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어요. 쿵 소리가 났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뒤로 물러섰을 겁니다.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뛰어갔어요. 자기 가방을 벗어 쓰러진 사람 머리 밑에 받쳤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119에 전화하고 있었죠. 또 다른 남성이 사람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공간을 확보하는 거였어요. 모두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봤어요.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하려고요. 그런데 이미 누군가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 봤죠. 가방을 받친 남성이 쓰러진 사람에게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목소리가 침착했습니다. 쓰러진 분은 의식이 있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조치하셨네요. 구급대원이 가방 받친 남성에게 말했어요. 남성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더러워진 가방을 털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른 사람들도 흩어졌습니다. 전철이 다시 움직였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 장면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카메라가 없어서 못 찍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있었다면 찍기만 했을 거예요. 지금처럼 느끼진 못했을 겁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도시락을 샀습니다. 막 테이블에 앉아 먹기 시작했죠. 혼자였어요. 독일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한국인이 앉았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드세요? 네라고 답했어요. 남성이 물었습니다. 같이 먹을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괜찮다고 했어요. 남성은 이미 자기 의자를 제 테이블 쪽으로 당기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시죠? 한국은 어때요? 어쩔 수 없이 대화를 시작했어요. 남성은 친절했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해 물었죠. 불편한 거 없냐고, 어디 가봤냐고.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20분쯤 이야기했을까요? 남성이 일어났어요. 그럼 전 가볼게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이름도 안 물었어요. 연락처도 안 남기고요. 저는 빈 테이블을 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그 남성은 왜 말을 걸었을까요? 혼자 밥 먹는 외국인이 안쓰러워 보였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을까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어요. 침대에 누웠죠. 그런데 잠이 안 왔습니다. 목이 아팠어요. 감기 기운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무거웠어요.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약을 사러 나가야 했죠. 그런데 기운이 없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만난 한국인이었습니다. 호스텔에서 인터뷰했던 사람이요. 한번 밥 먹었던 사이였죠. 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몸이 안 좋네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30분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그 한국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약과 죽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근처에 있었어요.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그리고 약봉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얼마냐고 물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미 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졌죠. 저는 손에 든 약봉지를 봤습니다. 따뜻했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약봉지를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베를린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아플 때마다 혼자였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해도 쉬어 나중에 보자는 말뿐이었죠. 당연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주일 전에 만난 사람이 약을 사다 줬습니다. 이유를 묻지도 않고요.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왔어요.
약을 먹고 죽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몸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죠.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어요. 나는 오늘 이해했다. 사람들이 왜 한국을 떠나지 않는지. 여기서는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신경 써준다. 모르는 사람도 외면하지 않는다. 계속 적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다. 제도도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다. 그게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든다.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이건 기사가 아니라 진실이다. 15년 경력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험해야만 아는 것이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오후였어요. 저 거리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있겠죠. 지하철에서, 편의점에서, 어디에서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답이 여기 있었어요. 렌즈 너머가 아니라 이 안에. 관찰이 아니라 경험 속에. 저는 이제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어요. 이틀을 푹 쉬었습니다. 감기가 나았어요. 몸이 회복되니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기사를 써야 했죠. 화면을 봤습니다. 빈 문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제목을 적어야 했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죠. 그런데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본사가 원하는 제목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K-팝 열풍의 이면, 환상에 빠진 외국인들, 뭐 그런 것들이요. 자극적이어야 했죠. 클릭을 유도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 제목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 같았거든요. 제가 본 한국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1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제목을 적었어요. 사람들은 왜 한국에 머무는가? 단순했습니다. 자극적이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게 맞았어요.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본 광경부터 적었어요. 20만 명의 입국자, 장기 체류 비자 3배 증가. 숫자로 시작했죠. 그 다음 사람들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프랑스 청년 루카, 캐나다 가족, 일본 여성. 그들이 한 말들을 적었어요. K-팝 때문에 왔지만 사람 때문에 머문다는 것. 외롭지 않다는 것.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계속 적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본 장면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우산을 준 할머니, 광화문 시위의 질서, 약을 사다 준 한국인.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사가 완성됐어요.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이건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분석도 없었고 비판도 없었어요. 그냥 이야기였죠. 본사가 원하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았어요. 제 감정이 들어가 있었죠. 15년 경력 동안 이렇게 쓴 적이 없었습니다. 삭제 버튼에 손을 올렸어요. 지우고 다시 써야 했습니다. 본사 방식대로요.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첨부 파일과 함께요. 짧은 메시지만 적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입니다. 1시간 뒤 전화가 왔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마르쿠스, 이게 뭐야? 기사를 보냈다며? 저는 답했어요. 네, 보냈습니다.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기사가 아니야. 에세이잖아. 개인 감상문이라고. 우리가 원한 건 분석이야. 비판적 시각이고. 이건 그냥 찬양이잖아. 찬양이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본 걸 쓴 거예요.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너무 가까이 갔다니까. 객관성을 완전히 잃었어. 객관성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이해하나요? 숫자만 보고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죠? 편집장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린 진실을 파는 게 아니야. 기사를 파는 거라고.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편집장 말이 맞았습니다. 언론사는 기사를 팝니다. 클릭을 유도하고 광고를 받죠. 진실은 부차적이에요. 편집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시 써. 우리 방식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겠어. 자네는 귀국하고. 저는 천천히 답했어요. 다시 못 씁니다. 뭐라고?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반복했어요. 다시 쓸 수 없어요. 이게 제가 본 전부예요. 이게 진실이고요. 편집장이 비웃었습니다. 진실? 자네가 보고 싶었던 것만 본 거잖아.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로는 안 보이지만요. 처음엔 저도 본사가 원하는 걸 찾으려 했어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환상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실을 봤죠.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올 건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아직 취재가 안 끝났습니다. 일주일만 더 주세요. 편집장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예산 없어. 지금 귀국해. 아니면 개인 경비로 있든지. 회사는 더 이상 지원 안 해. 알았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개인 경비로 있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방금 제가 뭐라고 한 거죠? 개인 경비로 있겠다고요? 15년 경력을 걸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오후였어요.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모습들이었죠.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었어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적기 시작했어요. 나는 답을 찾았다. 사람들은 K-팝 때문에 온다. 드라마 때문에 온다. 하지만 사람 때문에 머문다. 계속 적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다. 시스템도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다. 그게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 문자가 왔습니다. 호스텔에서 만난 프랑스 청년 루카였어요. 오늘 저녁 같이 밥 먹을래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물었어요. 너 언제 프랑스 돌아가? 루카의 답장이 왔습니다. 글쎄요. 나도 모르겠어요. 원래 이번 주였는데. 비행기표를 미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해했거든요. 노트북을 닫았어요. 기사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는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진실은 썼으니까요. 호텔방을 나섰습니다. 루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을 탔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낯설지 않았어요. 이곳이 편안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어요. 원래 계획은 3주였죠. 그런데 이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루카처럼 비행기표를 미루고 싶었어요. 왜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여기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누군가 신경 써줬으니까요. 기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줬으니까요.